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진행됩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통일교 로비 의혹을 규명하는 데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요. 추적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네, 자, 한학자 총재의 영장심사 오늘 몇 시로 예정돼 있나요? 네, 한 총재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늘 오후 1시 반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이 됩니다. 특검은 지난 17일 한 총재가 스스로 특검에 나와 조사를 받은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구속심사에서 확보된 증거와 공범 진술이 있음에도 한 총재가 교단 차원의 청탁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세 차례나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점을 근거로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재판부에 강조할 전망입니다. 반면 통일교 측은 어제도 입장을 내고 이미 압수수색이 이루어져 구속할 필요가 없고 건강도 좋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구속된 가운데 정점에 있는 한 총재의 구속 심사 결과는 특검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할 한 총재가 어떤 입장을 낼지도 주목됩니다. 네, 한 총재의 혐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특검이 한 총재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건 정치자금법 위반 등 4개의 혐의입니다. 먼저 한 총재는 통일교 현안 청탁을 위해 친윤 권성동 의원에게 현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김건희 씨에게 줄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교단 돈으로 구매했다는 의혹과 이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습니다. 이외에도 과거 자신의 원정 도박 의혹 수사에 대비해서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습니다. 이번 구속영장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재작년 전당대회에서 권성동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교인들을 국민의힘에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명단을 분석 중인 만큼 빠르게 수사가 진행될 거로 보입니다. 오후 4시에는 통일교 2인자였던 정원주 전 비서실장의 영장실질심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김건희 씨의 첫 재판도 이번 주에 진행되죠. 네, 그렇습니다. 모레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의 첫 재판도 열립니다. 첫 재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해 김 씨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거로 보이는데요. 특검 수사에서는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채 재판에서 다투겠다는 김건희 씨가 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지 묻는 신문에서 어떤 입장을 낼지 주목됩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엔 이른바 집사 게이트 핵심 인물인 김혜성 씨, 내일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1차 공판 준비 기일이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우종훈입니다. 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17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새벽 3시 반에 넘겨서야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출석한 지 17시간 반 만입니다. 지친 기색의 심 전 총장은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 즉시 항고 포기 등에 대해 묻는 취재진에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오늘 피고발인 신문으로 소환 조사 받으셨는데 오늘 어떤 부분 해명하셨습니까? 윤 전 대통령 석방 반대 의견 있었는데도 즉시 항고 포기하신 이유가 뭔가요? 판단에 후회 없으십니까? 조사는 12시간가량 진행됐는데 심 전 총장은 이후로도 5시간 반 넘는 시간에 조서를 검토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특검은 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가 결정된 뒤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자세히 캐물었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즉시 항고로 상급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 회의 등을 거쳐 위헌 소지 등이 있다며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습니다.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명확한 판시가 있습니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을 지시받았다는 의혹, 그리고 대검 소속 검사가 국군 방첩사령부 측과 연락을 나누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했다는 의혹 등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심 전 총장에 대한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이르면 이번 주 박 전 장관 소환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부했지만 전달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 관련 불법 행위로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2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게 공판 전 증인신문에 나오라는 증인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한 전 대표에게 서류는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문 부재, 한 전 대표가 주거지에 없고 문이 닫혀 있어서 서류를 전하지 못했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한 전 대표를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의 중요 참고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표결엔 친한계 의원 18명만 참석했는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의 방해 여부를 입증하는데 한 전 대표 증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 전 대표가 특검 출석을 거듭 거부하자 법정에 불러 판사 앞에서 진술을 듣는 공판 전 신문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23일로 기일까지 지정했지만 서류를 받지 않은 한 전 대표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책과 언론 인터뷰로 계엄 당시 상황을 다 얘기했다며 특검 요구에 응할 뜻이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법원이 강제 구인할 수도 있지만 예정된 일정보다는 늦춰질 거란 전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 관련 불법 행위로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보증금 등을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보석을 청구한 겁니다.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2달 만에 석방됐습니다.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해 불구속 상태로 법정을 오갔지만 새로운 혐의들이 추가되면서 지난 7월 재수감됐습니다. 재구속 이후 특검 조사는 물론 내란 재판에 10차례나 연달아 나오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은 보석 신문이 열리면 건강이 나빠졌다는 이유를 들어 석방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현지 시각 22일부터 시작되는 80차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오전 출국합니다. 이 대통령은 유엔 기조연설을 통해 글로벌 책임 국가로 역할을 제시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등 대북 메시지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취임 직후 지난 6월 15일 캐나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로 다자 외교에 나섰던 이재명 대통령이 최고 다자회의 무대 유엔 총회에 데뷔합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 23일 유엔 총회 핵심인 기조연설을 통해 비상계엄 사태에서 벗어난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합니다. 기후위기, 인공지능, AI, 에너지 전환 등 범세계 과제에 글로벌 책임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역할도 제시합니다.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우리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하실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 구축에 대한 정부 의지를 강조하고 북한을 향해 대화도 촉구할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과 만남을 제안하며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에 돌파구를 모색했습니다.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공개 토의를 주재하는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중시, 국익 중심 실용외교도 펼칩니다. 현지에서 열리는 한국경제 설명회 투자 서밋을 통해 주요 글로벌 핵심 투자자를 만나 투자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림으로써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더욱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활발한 양자 외교도 예정돼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 프랑스, 이탈리아, 체코, 폴란드 등 정상과 연쇄회담하고 방산 인프라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대통령실은 이번에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2차 한미 정상회담은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유엔 외교와 미중 정상의 회동 가능성이 커진 다음 달 경주 APEC이 우리나라 위상 재정립에 좋은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최근 대법원장 사퇴 압박이나 전담재판부 설치 움직임은 사법부 공격이 아니라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내란 세력의 관용은 없다면서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고 장외 투쟁에 나서는 건 대선 불복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집권 여당의 원내사령탑에 오른 지 꼭 100일째 되는 날, 김병기 원내대표는 내란을 뿌리 뽑겠다는 다짐으로 달려왔다며 내란 세력의 관용도 타협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내란 전담재판부 추진 움직임이나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압박은 사법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란 종식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내년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만료로 풀려나지 않도록 신속 재판을 촉구하는 것일 뿐 사법부 관여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법부에 개입한다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입법부든 그게 행정부든 신속하게 공정하게 재판하겠다는 걸 갖다 천명해달라는 거거든요. 윤석열이 풀려나기 전에. 조희대 비밀회동서를 제기한 서영교, 부승찬 의원에 대한 당내 조치가 있는지 묻는 말엔 국회의원 직무는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변하는 역할이 크다고 사실상 감싸 안았습니다. 민주당은 나아가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이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다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티끌 보듯 하냐고 반격했습니다. 제1야당 국민의힘과 대화하겠다는 원칙은 분명하다면서도 기준선은 확실하게 그었습니다. 내란과 민생을 철저히 분리하겠습니다. 장외투쟁과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는 건 명백한 대선 불복임을. 정청래 대표도 야당의 시간을 맞아 가출한 불량배를 누가 좋아하겠냐며 내란 5호 대선 불복 세력의 장외 투정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내란 특검이 수요일 윤 전 대통령을 부른 상황에서 정 대표는 내란죄보다 외환죄가 더 무겁다,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0.1%라도 국가 안보를 위해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안이라면 이것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히고 되돌아봐야 한다. 김건희 특검을 향해서도 통일교와 국민의힘 카르텔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와 사법개혁을 고리로 최소 연말까지는 내란 청산을 전면에 내세울 방침입니다. 거대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역풍 우려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국민의힘은 5년 8개월 만에 장외 투쟁에 나서며 대여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인민 독재로 가고 있다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는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는 반헌법적 정치 테러 집단의 수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보수 강세 지역인 대구에서 야당 탄압과 독재 정치 국민 규탄 대회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 마지막 연사로 나선 장동혁 대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과 헌법 위에 군림하고 대한민국은 인민 독재로 가고 있다고 비난하더니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정치특검의 배우라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음흉한 표정으로 이재명과 김어준의 똘마지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반헌법적인 정치 테러 집단의 수괴입니다. 장 대표는 또 한미 무역 협상을 비판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원하는 나라는 결국 중국과 북한이라며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가 맞습니까, 여러분? 송원석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재판부는 황당무계한 인민재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나라를 정상적으로 끌고 가려면 야당과 협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에 확실하게 제동을 걸고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온전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촉구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또다시 독재가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서 독재적인 발상을 반드시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대규모 장애투쟁에 나선 것은 지난 2020년 1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비판하며 개최한 서울 광화문 집회 이후 약 5년 8개월 만입니다. 이번 주에는 대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다가오는 주말에는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추석 연휴 차례상 민심을 겨냥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대여 투쟁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네,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소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국민의힘 5년 8개월 만에 대규모 장외 집회에 나섰습니다.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에서 일단 시작을 했는데 여당을 향한 강한 메시지들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뭐 선명기치를 들고 이렇게 당선이 된 이 일종의 강성 네.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충분히 예상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당내에서조차도 상당히 좀 아쉽다, 좀 너무 지나쳤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민심과의 괴리죠. 지금 뭐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를 넘나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또 취임 100일밖에 안 된 이 정권을 끌어내려야 되겠다, 끝장내야 되겠다는 이야기 자체가 과연 다수 국민들의 생각과 부합할 수 있느냐. 그런 민심의 괴리에 대해서 아마 당내에서도 상당한 고민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민심보다는 당심, 그것도 이 아스팔트 보수라고 이야기되는 강한 이 목소리에만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식의 이 대여 투쟁 전략이 얼마만큼 지속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부분에 대한 아마 이 당내에서의 반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거든요. 정기국회가 사실은 야당의 시간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좀 뭐랄까 수권 대한정당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 정기국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정책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입법 그리고 예산 이런 부분 그리고 또 더 나가서 또 중요한 것이 국정감사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당의 여러 가지 정책과 이 입법의 모순점들 그리고 또 내년 예산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집어내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어제 장애 집회를 통해서 봤을 때도 국민의힘은 그동안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정권이 넘어갔죠? 이런 부분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일종의 뭐랄까요? 반성, 쇄신의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직 남 탓만 하는 이런 모습으로는 과연 이 험난한 전국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당내에서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민심과의 괴리가 있었다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어떤 의견이실까요?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지금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이제 밖으로 나간 것, 그다음 5년 8개월 만에 장애 집회한 것은 지금 민주당이 초반에 임기 100일 앞선 초반에는 실용인이 홍합일이 하면서 국민적인 동의를 좀 얻어갔던 그런 기류가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사법부 압박이 도를 넘었다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도가 이탈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야당이 대한야당으로서 뭘 할 수 있을까? 실제 원내 맞습니다. 정기국회가 있고 다음 달 국정감사죠. 할 겁니다. 이거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원내와 장외라는 이제 투 트랙으로 전략을 펼칠 텐데 원내에서 해봐야 제도와 정책에서 할 수 있는 게 필리버스터뿐입니다. 하루 정도 막는 것 외에는 여당의 180석 폭주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렇게 민주당이 도를 넘는 사법부 압박에 대한 폭주를 뭔가 국민적 여론으로 치환시키려면은 장외로 나갈 수밖에 없겠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TPO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타임이 있고 그다음에 장소가 있고 그다음에 어케이션이라는 상황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걸 가장 먼저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일단은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에서 좀 많은 인원을 통해서 어떤 그 이제 장소와 시간의 의미를 살리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 상황은 이 세 과실을 통해서 결국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의 여론전으로 한번 이거를 이끌어 나가보겠다 그런 전략이 담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장외 집회를 가지고 야당이 무리하게 선을 넘었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적절하게 원내에서의 어떤 원내 전략과 그다음에 장외에서의 장외 투쟁이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균형과 밸런스를 좀 잡아가는 게 이제 과제일 텐데요. 어저께 정말
대통령을 위한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재명 그러니까 유전무죄가 아니라 이제 제명무죄라는 이제 신조어까지 국민에서 등장했는데 이 과도한 사법부 압박은 제가 보기에도 중도의 이탈을 부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발화점 높은 이슈를 가지고 얼만큼 이제 국민의힘이 제대로 원내와 장외에서 관리해내느냐가 관건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장동혁 대표 어제 민주당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표현을 썼고요. 여기에 정청래 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즉각 맞받아치는 메시지도 냈는데 사실 여야 대표가 서로 악수를 나눈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분위기가 다시 급냉하는 분위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를 지켜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뭐랄까요, 상당히 참담한 심정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한 여러 가지 과제들이 많잖아요. 지금 미국과의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네. 지금 뭐 이 안보를 둘러싼 여러 가지 또 이 국제 정세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여야의 정당 대표가 이렇게 거의 막말에 가까운 이야기로 이렇게 치고받는 것은 네. 진짜 대한민국 헌정사에도 사실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일단 뭐 이렇게 말이 이렇게 격해지면요. 감정이 격해지고 그걸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 사이에 결국 주먹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 최근에 미국에서 지금 발생했던 비극적 사건 중에 하나가 찰리 커크라고 보수 정치 행동가, 젊은 정치 행동가의 피살인데 그것이 결국은 진영과의 대립과 갈등이 적개심을 넘어서 살이까지 띠면서 그런 비극적 사건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지금 여야가 이 대표가 지금 주고받고 있는 이 거의 막말은 거의 뭐 적개심을 뛰어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 국정의 동반자로서의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대화를 통한 타협과 생산의 정치가 돼야만 이 지금 어려운 국면을 파헤쳐 나갈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요. 저는 뭐 여야 이 진영을 떠나서 네. 상당히 잘못된 자세라고 생각하고 이럴수록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역할, 의지 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2주 전인가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여야 대표 회담을 추진을 해서 양 대표의 손을 맞잡게 만들었는데요. 네. 그런 노력들이 저는 끊임없이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서로의 당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당대표가 서로를 향한 비난전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정치는 이제 스포츠와 전쟁의 그 중간쯤에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권 획득을 위해서 서로 정말 죽기 살기로 싸운다는 점에서는 전쟁을 좀 닮아 있지만 네. 그렇지만 이제 그게 룰과 일정한 공간 안에서 싸운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제 스포츠와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그것을 이끄는 사람들이 사실 여야 당대표 지도자들 아닙니까? 근데 지도자들의 지금 말이 거칠다 못해 사실 원색적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품격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 단어의 품자가 입구자가 3개가 겹칩니다. 결국 이게 말이 결국 쌓여서 품위를 나타낸다는 그거는 뭐 선조들의 지혜이기 이전에 언어학적인 그런 이제 근원도 있는 건데 네. 지금 보면은 이미 선을 넘어섰어요. 레드라인을 넘어섰기 때문에 다시 서로가 이게 돌아올 수 있는 출구 전략을 정말 제대로 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도 듭니다만은 결국 저는 이거는 야당이 사실 저는 이제 정치평론하는 입장에서 뭐 여야 모두 공이 이제 잘한 것과 잘못한 걸 비판해야 되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에게 책임을 좀 규책 사유를 두기 전에 네. 여당이 너무 품이 좁은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위대함은 힘이 아니라 품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자, 많이 가진 세력과 그런 사람이 좀 더 양보해야 된다. 근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특히나 양보하잖아요. 지난번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통상적으로 하는 국정 비전 대신 내란 청산만 26번을 반복하고 네. 위헌 정당으로 국민의힘을 없애겠다고 얘기하면은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대통령과 3자 회동을 하거나 직후에 그래버리면 그다음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도 그 다음날 파기시켜버립니다. 그럼 원내의 공간도 없애고 대통령의 어떤 권유마저도 무시해버린다면 야당이 사실 설 수 있는 공간은 장외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치 뭐 장외 나간 것을 투정이라고 얘기하고 뭐 대통령을 전직 대통령을 불량배 가출에 비유하면 이게 어디 가서 정치의 품격을 찾습니까? 물론 야당이 저렇게 거친 언사를 쓰는 것도 문제입니다만은 결국 원인과 결과라는 측면, 동전의 앞뒷면이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이 부분은 여당은 어쨌든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는 그런 말하자면 기구와 집단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는
야당의 공간을 좀 열어주는 그런 아량과 품격이 필요한데 네. 그런 점에서 정말 정치를 일부러 극한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정청래 대표의 언행은 약간 목적이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번 주에 대전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고요. 주말에는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대 여당을 상대할 어떤 전투력이랄까요? 이런 결집을 이끌어내는데 이런 장외투쟁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약간 영향이 있죠. 왜냐하면 결국 세결집이라든가 세과시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의 메시지를 더 증폭해서 전달하는 그런 효과는 있거든요. 다만 이것이 말 그대로 107석의 여당, 제1야당인데 과연 그럼 이걸 장외 투쟁만 계속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못한다고 봅니다. 차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9월 국회, 10월 국회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의 시간이고 11월이 지나가면 예산국회의 시간입니다. 네. 오로지 야당이 정말 무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존재감을 100석이 넘는 정당이 과시하지 않는다? 해야죠. 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일종의 저는 이제 내년 지방선거까지 염두에 둔 이제 전략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 했죠. 이번에 대구에서 집회하죠. 대전에서 현장 최고위가 집회를 하죠. 그다음에 다시 수도권으로 올라오잖아요. 나름 제가 보기에 이거는 이제 여론으로 추석 민심을 좀 약간 그 부추기고 압박할, 그러니까 그것을 끌어내는 동시에 네. 그렇지만 원내 전략도 병행하겠다라는 그런 복심이 있기 때문에 네. 다만 장외 투쟁에서의 그 열기라든가 수위를 어느 정도 관리해내느냐는 약간의 숙제로 남아 있지만 저는 이걸 이원화된 이 전략을 장외와 원내의 투쟁 전략들을 잘 복원시켜낸다면 네. 장동혁 리더십이 초반에 안착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원내 투쟁 동력도 강해질 것 같은데 25일이죠.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오릅니다. 네. 이제 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할 계획입니다만은 일단 이게 시간만 조금 지체할 뿐 어쨌든 법안은 통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입장에서는 필리버스터라는 것이 상당히 상징적이고 효율적인 하나의 정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과거 민주당의 야당 시절의 필리버스터 그때 당시 그 국가 뭐 테러법인가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때 당시 그 민주당이 제 기억으로는 그때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그때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상당히 이 지지층들을 확대하는 그러한 지금 뭐랄까요? 성과를 거뒀던 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자, 거기에 비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야당이 되고 난 뒤에 필리버스터를 여러 번 했는데 그때 당시와 비교를 하면 뭐가 문제냐면 일종의 결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난번 방송법과 관련된 이 지금 필리버스터 같은 경우는요. 더 많은 시간을 차지한 것이 여당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의원이 더 절박해 보이고 막는다는 야당 의원은 상당히 뭔가 그냥 형식적으로 요식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삐쳤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준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떤 준비가 부족하냐? 사실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2016년 초에 그때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는 상당히 화제가 됐습니다. 뭐 여러 의원들의 말 하나가 또 몸짓 하나가 계속적으로 지금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이끌어냈고요. 네. 그런 식의 그 화제를 이끌어냈다는 측면은 그만큼 상당히 준비를 해서 내가 어떤 이야기들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냥 시간만 때우려고 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필리버스터가 단순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법이 아니면 우리는 어떤 법을 준비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라는 부분을 상세히 설명을 해서 국민의 공감과 설득을 얻어내는 것이 하나의 그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동안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상당히 미흡했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국민의힘의 이번 필리버스터를 활용한 이 지금 원내 투쟁에서는 상당한 준비와 나름대로 의지가 좀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법안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지정할 방침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되면은 최소 180일인가요? 이제 상임위에 묶여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정부를 이끌어가는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네.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사실상 어찌 보면은 본인들의 국정 운영을 이끌어가는 이제 사령탑들을 쭉 깔아놓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하기 위해서 지난번 김병기 원내대표가 야당에 양보한 거 아닙니까? 정부조직법 개편 통과시키기 위해서 내란 특검법 연장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네. 이걸 정청래 대표가 파기했잖아요. 그 후과입니다. 마치 이제 이런 것이 야당의 귀책 사유처럼 들리지만
합의를 준 거죠. 야당도 통 크게 지난번 윤석열 정부 때 결국 정부조직법 개편이 통과가 안 돼가지고 1년이 지나가지고 겨우 이제 진행이 됐고 여가부 같은 건 폐지도 못 시키고 결국은 다음 정부로 2월이 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 최소한 그럼 이재명 정부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했는데 이걸 걷어차버린 게 민주당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파기한 다음에 야당 보고 책임 묻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어차피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좀 뒤늦게라도 가겠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번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란 청산이 우선이지 정부조직법 개편 같은 경우는 좀 1년 뭐 있어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저는 뭐가 진심인지 모르겠어요. 네. 성과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결과가 먼저인지 아니면 정말 정치 구호인 내란 청산이 먼저인지 저는 이재명 정부의 정말 진심이 무엇인가 자꾸 의심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은 아마 이른바 날치기 처리 혹은 강행 처리가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기에서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의 진심을 보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정부조직법 개편이 급하다면 다른 걸 좀 뒤로 미루더라도 이걸 해야 되는 게 우선이 아니었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받을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민주당이 초반에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내겠다는 말이 조금 민망해질 정도 사실은 정부조직법 개편을 뒤로 미루는 것은 저는 이거는 원내 전략의 어떤 패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이 정책 공백과 혼란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 여야 합의 파기에 대한 여당의 후과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의견이실까요? 뭐 그런 측면을 전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난번 여야 합의를 뒤집었던 이 지금 여당의 여권의 전체적인 입장은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비판받을 대목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물론 앞서 언급을 하셨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불편하긴 하지만 개편 못한다고 일 못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은 내란 청산에 초점을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나름대로 머리를 맞대고 사실 이 정부 조직 개편이라는 부분이 이 말로는 쉬워 보입니다만 이것이 실제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관계 부처나 거기 있는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건 상당한 혼선이 빚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사실 그동안의 정부 조직 개편은 여야가 합의하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번 같은 경우는 여당의 단독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예상되는 부작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이 좀 더 철저하게 신경을 쓰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한 여당의 압박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이 회동설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증거 제시는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습니까? 더 이상의 증거 공개는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글쎄요. 지금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제보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특검 수사가 되면 제보자가 나가서 진술할 거라고 합니다만 네. 문제는 제보자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이 의혹이 진실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 제보자가 잘못 알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지금 한 발 빼는 듯한 모습은 저는 잘한 결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문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 이야기처럼 자업자득 측면이 분명히 있죠. 지난 5월 1일 날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상고심 재판은 누가 봐도 그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진행이었거든요. 이례적인 속도전. 그것이 지금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지금 야당의 대표가 유력한 지금 대선 주자인데 그 대선 주자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고 하는 법원의 정치적인 의도라는 것이 법원 내부에서조차 있었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을 민주당이 앞장서서 이야기한 부분은 저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 그러느냐? 사실 이 의혹이 교차 검증을 통해서 충분히 근거가 확보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건 여지없이 대법원장 물러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네. 이것이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야당이 아니잖아요. 여당이 그리고 일개 판사도 아니고 사법부의 수장을 그냥 물러나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지금 여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의 명분을 스스로 걷어차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신중하지 못하고 배려 깊지 못한 처신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처음 이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서영교 의원은 직권남용 그리고 선거법 위반의 혐의로 시민단체 고발을 당했는데 근데 면책 특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을 안 하고 네. 뭐 상임위장에서 얘기하고 부승찬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얘기하고 철저히 면책 특권 뒤에 숨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자신 있고 입증할 수 있는 본인 확신이 있었다면은 당당히 더 기자회견하면서 오히려 더 공세적으로 나갔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면책 특권 뒤에 숨었으니까 결국 이제 고발당하지만 제가 보기에 별 뭐 사실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근데 네. 왜 이렇게 허술하고 조잡하기 짝이 없는 걸 가지고 공격을 했을까라는 저는 의구심이 드는 이유가 처음엔 이제 이게 가지고 회동설이라고 그랬잖아요. 회동설. 네. 근데 회동설이 너무 허술하고 조잡하다고 얘기되고 그다음에 연내대표조차도 그건 처음으로 주장을 제기한 사람들이 입증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빠져나가요. 뭐라 빠져나가느냐? 본질설로 빠져나갑니다. 사실은 이 본질은 대선 개입을 하려 했던 대법원장이 우리가 이제 대법원장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물러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본질의 뜻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집착할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단순히 그럼 대법원이 설령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당시 후보에 대해서 그 판결을 내림으로써 대선 개입을 하려고 했다는 설령 의혹이 있다고 쳐요. 그건 국민들이 비난할 문제고 상식선에서 판단할 문제지 이게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를 갖고 있는 3심 제도에 대한 그런 말하자면 그 문제 제기로 이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 번 그 재판이 시작된 건요. 반드시 사법부가 중지하겠다고 해서 멈추는 건 아닙니다. 멈출 수 있는 근거는 딱 4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 첫 번째, 기소했던 법이 근거로 했던 법이 사라지거나 이게 면소 판결입니다. 두 번째 이게 위헌으로 판결나거나 세 번째가 검찰이 기소를 중단하거나 이거는 이제 공소 취소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4가지입니다. 이 4가지 외에는 반드시 재판은 진행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의 재판이 지금은 당장 멈춰 있지만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걸 아예 근원적으로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인적 시스템을 바꾸는 게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무리하게 저는 공격을 한다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이걸 빌미로 반격할 수 있는 저는 오히려 공간과 기회를 주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더 이상 뭐 회동설이니 본질설이니 이런 말 하지 말고 오히려 사법부의 얘기를 듣는 사법개혁을 하는 게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정부 여당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격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서영교 의원의 반응을 보면은 극우회가 공격받는 만큼 더 강해진다. 조희대와 지기현을 정리하는 데 선봉에 서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지금의 이런 압박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인 것 같거든요. 아니요,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서영교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 이 지금 의혹 공방과 관련해서 여기가 자신이 한 발 빼고 자신이 밀리는 상황이 되면 네.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끝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의 발로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 정황 증거를 넘어서서 이러한 지금 흘러가는 추세를 본다고 한다면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 자체가 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자신은 전혀 모르고 자신은 사실로 그러니까 인식하고 이 이야기를 했다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극우가 극렬하게 공격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극우만이 공격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당내에서도 지금 그러니까 이 근거 없는 의혹에 대해서 상당한 또 비판의 목소리가 있고 실제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처음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신 분들이 해명을 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혹과 관련된 부분은 좀 신중하지 못했다는 그러한 기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류에 대한 나름의 반발, 저항, 저는 그런 식으로 읽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지금 지기현 판사가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했던 것과 관련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격 방향 포인트랄까요? 그런 게 자꾸 변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회동설 가지고 문제하다가 이제는 본질설 갖고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무조건 어쨌든 당신은 그만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정말 막가파식 논리가 아닌가 싶은데 저는 우리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사과를 요구할 수준이 있다고 보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관용적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자는 기사로 얘기하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얘기한다 하잖아요. 사과한다고 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판사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가 3심 제도를 갖는 사법부에 대해서 권한을 위임한 그런 이유인데 무조건 사과를 요구한다는 건 이걸 정치적으로 풀겠다는 것 아닙니까? 대법원장이 사과를 받아내는 걸 근거로 그럼 사과하면 끝날까요? 이 사과를 근거로 당신 사퇴해라라고 얘기하겠죠. 결국에 저는 본질은 하나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4가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무조건 사법부 수장을 1년 7개월 이상 남은 사법부 수장을 바꾸는 것만이 이것이 이제 무조건 민주당이 의도한 대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묻지마 공격,
닥치고 공격, 이런 닭공들이 저는 지지층의 지지층이 아니라 중도층의 이반을 부른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땐 빨리 선회하고 출구 전략을 짜는 게 현명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자꾸 매몰되는 걸 이른바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서영교 의원이나 민주당이 이 매몰 비용의 오류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게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은 오히려 이재명 정부의 6개월 골든타임을 사법부 개혁이라는 이른바 문재인 정부가 검수완박으로 망했듯이 잘못하다가 이 사법부 개혁에 함정에 빠져버린다면 저는 헤어나오지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좀 지도부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모든 사안에서 여야가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취임 100일을 맞아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과 대화 원칙은 분명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내란과 민생은 철저히 분리하겠다고 하던데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이게 가능할까 싶기도 해요. 글쎄요, 일단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지금 입법뿐만 아니라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절대적인 가방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긴 합니다만, 네. 그러니까 이 단독으로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지금 그 개별적인 헌법기관들이 107석이나 지금 있는 국민의힘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생 문제는 철저하게 협의를 하되, 그러나 내란 부분은 분명하게 우리가 입장을 정리하겠다. 일종의 투트랙 전략으로 가는 것인데요. 사실 내란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제 우리가 앞서 그 국민의힘 장애 집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동대구역 앞에서 휘날렸던 깃발 중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윤어게인, 네. 프리윤, 또 스탑 더 스틸, 그건 완전히 부정선거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분명히 선을 긋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아닌 척하면서 거기 점점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고 네. 소위 말하는 아스팔트 보수하고 이 연대와 이 일종의 결합이 점점 더 굳어진다고 한다면 이 민주당 입장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자신들이 이거 절대 수용할 수 없고 관용을 베풀 수 없다는 입장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정치적 명분을 국민의힘에서 만들어주고 있다는 그런 비판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사건건 내란을 언급을 하면서 결국에는 대화 의지가 없다는 얘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당이 정치를 하는 기구지 정당이 수사를 하는 기관입니까? 내란은 지금 3대 특검이 열심히 조사하고 있고 12월 말까지 안 되면 민주당은 그걸 또 내년까지 끌고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란 청사는 내란 특검에 맡기면 되고 그다음에 내란 특검이 충분하게 증거를 갖고 기소하면은 그걸 재판부가 판결하면 됩니다. 국민들이 생중계하지 않아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의 대표, 그다음에 원내 정책을 이끄는 원내대표조차 내란 세력에 관용 없고 내란 청산이 우선이라고 하면 도대체 대한민국 정치는 누가 합니까? 손은 누가 키웁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봐요. 대통령은 통합과 실용 얘기하고 협치 앞세우는데 정작 그것을 수행해야 될 기관인 정당에서는 그거는 우리는 무시해도 된다. 내란 척결이 우선이라고 오직 내란만 얘기한다면 전 대한민국은 도대체 그러면 관세 협상에서는 여야를 찾겠다? 이런 말들이 다 이제 허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은 수사기관에 맡기고 우리는 이제 오로지 민생의 시간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선언이 오히려 민주당의 지지율을 더 끌어올리고 국민의힘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동인이 될 텐데 오히려 지금 야당의 존재감을 키워주고 야당의 공간을 열어주는 게 오히려 강성 지도부인 민주당의 저는 패착일 수 있다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을 저는 왜 자꾸 강성 지지층만 보고 정치하려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전체를 봤을 때 결국 그게 수권 정당이 더 지속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민주당 지도부의 인식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김병기 원내대표가 어제 향후 입법 과제 가운데 하나로 배임죄의 폐지를 언급했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이재명 대통령 위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던데요. 상법상의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가 지금 이렇게 합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형법상의 배임죄 폐지가 결국은 지금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의 주요 혐의 중에 하나인 이 지금 그러니까 이 형법상의 배임죄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 기소돼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면소 판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야당에서는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만 그것이 과연 가능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지금 경제 형벌의 합리화 요구는요. 그러니까 일단 기업 재계에서 먼저 이야기가 됐던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야당 일각에서도 형법상의 배임죄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손을 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던 것이고, 그리고 문제는 형법상의 배임죄를 만약에 그러니까 폐지할 경우에는 여기에 따른 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예를 들면 뭐 앞서 지금 뭐 야당이 우려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도 됩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대체 입법을 통해서 보완을 하겠다는 것이 지금 여당의 입장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말 국민들이 다 눈 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런 의도를 갖고 진짜 그렇게 단독 입법을 할 경우에 그것이 민주당이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네, 짧게 반박하시면 네, 아니 제가 아까 4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처벌을 면하게 하려면은 네.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없애버리는 거. 그게 바로 면소입니다. 이게 바로 면소입니다. 그러니까 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이 지금 3개가 있는데 네. 그걸 없애버리면은 이 죄 자체가 사라져버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아주 자유로운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법상에서는 합리적 경영 판단. 뭔가 경영진이 내가 이걸 하는 것을 이걸 배임죄까지 하면 너무 위축되니까 이걸 없애자는 거 동의합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형법상까지 확대하는 거죠? 우리가 오얏 나무 아래서는 가끔 고쳐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해받을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되는데 네.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그 속내는 국민들이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소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뉴스 속보입니다. 4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됐습니다. 연료비 조정 단가 킬로와트당 5원으로 유지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4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됐는데요. 이로써 가정용 전기요금은 10분기 연속이고요. 산업용은 4분기 연속 동결이 됐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재 풀기에 집착해 핵을 맞바꾸는 비핵화 협상은 단언컨대 없을 거라면서 우리나라와 미국을 향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또 결코 남북 통일은 없을 거라면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북한 헌법에 명시할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조선중앙통신은 우리로 치면 국회 격인 북한 최고인민회의 14기 13차 회의가 주말에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진행됐고, 이 자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연설 내용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크게 실렸는데 19,000자에 달하는 연설 내용의 절반 가까이가 대남 대미 관계에 집중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먼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핵 개발은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 불가결의 선택이었고 헌법에도 명기가 돼서 이제 비핵화를 하라는 건 위헌 행위를 하라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단언컨대 비핵화는 절대로 있을 수 없고 제재 풀기에 집착해 무엇을 맞바꾸는 협상 따위는 앞으로도 없을 거라며 시간은 자기 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을 향해서는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마주설 수 있다며 대화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김 위원장은 아직도 개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고도 연설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를 향해서는 거듭 적대적 감정을 내비쳤다고요? 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와 마주 앉을 일이 없으며 일체 상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치와 국방을 외세에 맡긴 나라고 이제 철저히 이질화한 다른 나라라며 통일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완전히 상극인 두 실체가 통일을 한다는 건 결국 하나가 없어지지 않고서는 성립될 수가 없다면서 결단코 통일은 불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전 정권들과 차별화를 위해서 관계 개선과 평화를 주창하고 있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면서 최근 정부가 밝힌 이른바 3단계 비핵화론 역시 전임자들의 복사판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습니다. 김 위원장은 명백히 남북이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개의 국가임을 국법으로 고착시키겠다며 북한 헌법에 적대적 두 국가론을 명시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 전해드렸습니다.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2차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비 쿠폰 2차 지급 신청은 오전 9시부터 시작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때와 달리 이번에는 소득 하위 90%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대상자 여부는 건강보험공단, 카드사 홈페이지 앱, 주민센터와 은행 영업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신용 체크카드, 텀블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돼 첫날은 끝자리가 1과 6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고 주말에는 온라인으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차 소비 쿠폰 신청 기한은 다음 달 31일까지,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특별시와 광역시 주민은 자기 지역에서, 도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차 때 제기된 불편사항도 일부 개선돼 소비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등에선 사용처가 확대됩니다.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일부 언면동 지역 하나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더해 2차 지급부터는 연말 출력 30을 초과하는 지역 상업도 소비 쿠폰 사용처에 포함했습니다. 복무 중인 군 장병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인근에서 소비 쿠폰을 신청해 해당 지자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 지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관련 스미싱 소비자 경보를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발송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안내에는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 URL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소비 쿠폰 신청 지급 명목으로 URL을 전달받았다면 절대 누르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과 관련해 서울 서남권과 경기 일부 지역을 넘어 다른 지역에서도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불거졌습니다. ARS 인증을 통한 소액 결제뿐 아니라 모든 소액 결제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 피해가 기존에 알려진 서울 서남권과 경기도 광명, 부천 등지 외에 서울 동작구와 서초구,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등지에서도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KT는 피해 지역은 추정 위치로 수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KT는 당초 국회에 9월 4일과 5일에는 피해 건수가 없다고 보고하고 1차 발표에서 피해자를 278명으로 집계했지만 2차 발표에서 4일과 5일을 포함해 362명이라고 정정했습니다. 이번 2차 발표도 ARS 인증을 통한 소액 결제만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여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ARS 인증뿐만 아니라 패스 인증, 문자 인증도 있습니다. KT가 ARS 인증만을 대상으로 자의적이고 한정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것은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소액 결제가 이루어진 모든 고객에게 직접 결제 현황을 고지하고 피해 전수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실제 피해자들 중에서는 무단 패스 인증과 카카오톡 이상을 경험했다는 증언이 이어집니다. 아까 이 패스 앱에서 소액 결제가 됐다라는 그 팝업이 떠서 KT 고객센터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더니 결제가 됐더라고요. ARS 음성이 나와가지고 스팸 전화가 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다시 아무 생각 없이 끄고 잤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핸드폰을 봤더니 카카오톡 메시지가 와 있어서 확인하려고 카카오를 열어봤더니 로그아웃 돼 있는 상태여서 나 로그아웃 한 적이 없는데 왜 로그아웃이 됐지? KT가 외부 보안 업체를 통해 자체 서버 검사를 한 결과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이 발견됐지만 이 또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액 결제에 필요한 이름과 생년월일 정보가 어디서 유출된 건지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SKT에서 발견된
그런 악성 코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저희가 확인한 것이고요. 보안 상태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집중 점검한 거는 아니었다는 좀 그런 한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까지 조사 결과 불법 기지국은 이미 6월 26일부터 활동을 시작했고 8월 5일 첫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KT는 9월 1일 경찰에서 소액 결제 피해 분석을 요청받고도 5일 새벽에야 이상 결제를 차단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이달 30일부터 미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이 신청하는 무비자 입국 이스타 수수료가 2배 가까이 오릅니다. 앞서 전문직 비자 수수료도 100배 인상한다고 발표한 미국 정부는 비자 장사를 본격화하고 있는데 미국의 이익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전자여행허가 이스타를 신청하는 미 세관 국경보호국 홈페이지입니다. 이달 30일부터 이스타 신청에는 $40의 새로운 수수료가 적용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스타는 따로 비자를 받지 않아도 관광과 상용 목적으로 90일 이내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엔 2008년 도입됐는데 수수료는 $14에서 2022년 $21로 올랐다가 이번에 $40로 무려 90%가 인상됩니다. 대부분의 여행자가 내야 하는 통행세 개념이라 미국 단기 방문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도 100배 인상했습니다. This way, a corporation will be able, sort of like a signing bonus in baseball or football, a corporation will be able to get them to stay in the country.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고 현지 시간 21일부터 발효된 새 전문직 비자 수수료는 $10만, 1억 4천만 원입니다. 웬만한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에겐 연봉만큼 큰 돈을 비자 받는데 내라는 얘기라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인력 유출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And I think it's a net negative for the U.S., losing all this talent, both education talent, students and scholars that are coming in, but then also research scientists who are working particularly in technology, that the U.S. is not going to be able to hang on to them. 미국 비자를 사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내라는 트럼프식 비자 정책은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일방적 관세 정책과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미국을 여행하거나 미국에서 일해 얻는 이익과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미국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이처럼 비자 수수료가 대폭 인상되면서 미국 IT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해외여행을 피하고 미국에 머물 것을 긴급하게 요구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아마존이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새로운 비자 규정이 발효되기 전에 미국으로 돌아오고 출국 계획은 취소하라고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인상된 수수료가 신규 비자에만 적용되고 기존 비자 소지자의 미국 출입국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백악관이 진화에 나섰지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 전역 기업들의 혼란과 불안이 확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이 전문직 취업 비자 수수료를 기존보다 100배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기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일단 갑작스럽게 H-1B 비자, 그러니까 전문직 비자의 수수료를 100배나 인상했습니다. 일단 이유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일단 이제 미국에서 지금 그 H-1 비자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고급 전문직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 비자가 좀 필요한데 네. 미국 기업들이 주로 신청을 하게 되고 연간 한 8만 5천 명 정도를 추첨해서 하는데 이게 원래 그 수수료가 한 명당 $1,000 정도였는데 이거를 네. 갑자기 100배 10만 달러로 지금 올렸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근데 이렇게 좀 했던 배경에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우선주의,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해외 인력도 물론 좋겠지만 그보다는 우선적으로 미국 기업들한테 좀 압력을 넣는 것 같아요. 그 해외 인력보다는
국내 인력, 그러니까 미국에 좀 우수한 그 인력들을 먼저 좀 투입을 하라는 그런 좀 약간 압력이 아닌가. 이게 사실 이제 표면적으로는 뭐 행정 비용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사실 그 부분보다는 지금 최근에 뭐 여러 비자 이슈들이 계속 나오는 걸 보면 결국 미국 사람 더 채용해라. 이런 이제 그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이제 그 내면에 좀 깔려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자리 문제로 접근을 하고 네, 있는 것 맞습니다. 같은데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처음에는 매년 그 수수료를 내라고 하다가 하루 만에 갑자기 이제 신규 비자 신청자에게만 적용을 하겠다라고 조금 물러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왜냐하면 이걸 이제 내야 되는 미국 기업들이 굉장히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지금 미국 증시나 뭐 미국 경제를 이끄는 건 누가 뭐래도 AI인데 이 AI 혁신 기업들이 다 미국에 있고 근데 여기에 인력 분포를 보면 물론 미국인들이 많지만 해외 뭐 인도라든가 이런 출신들도 상당히 많이 분포돼 있죠. 그리고 미국의 또 유명한 빅테크 CEO들도 해외 출신 그 이민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일론 머스크 그렇죠. 네, 일론 머스크 예. 그렇고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사티아 나델라도 인도 출신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결국에 그 밑에 있는 직원들도 굉장히 이제 여러 국가에서 지금 이제 그 이민을 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일단 이제 이거 계산을 좀 해보면 미 기업들이 이걸 통해서 앞으로 내야 되는 게 일단 연간 140억 달러의 비용 부담이 생기거든요. 이게 이제 예.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조 가까이 돼요. 비자로만. 네, 근데 이거를 만약에 매년 내야 된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최대 6년까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120조 원 6년 동안 이걸 내야 되니까 상당한 이제 비용 부담이 지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좀 혼란이 좀 이제 초기에 좀 가중되다 보니까 이제 아마 트럼프 행정부에선 처음 할 때만 하고 그리고 기존에 이미 발급받은 건 해당 안 된다 이렇게 조금 약간 물러서는 좀 입장을 취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기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한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인도나 중국 국적의 사람들이 이런 H1 비자를 많이 발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한국은 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는 관련도가 좀 적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큰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뭐 직접적인 당장의 뭐 큰 영향은 좀 제한적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게 네. 일단 이제 H1B 비자의 그 대부분이 인도하고 중국 이거 합치면 거의 한 85%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압도적으로 많고 한국이 3,983명이죠. 그래서 그 순서로는 그렇게 뭐 낮은 순위는 아니지만 이제 비율로 보면 그렇게 또 높지는 않기 때문에 영향 자체는 좀 제한적이지만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금 뭐 아직 협상은 좀 잘 안 되고 있지만 미국에 투자를 지금 안 할 수는 또 없는 상황인데 예. 그런 관점에서 이제 투자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늦춰질 수 있고 하더라도 예전보다는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 인력 채용에 좀 어려움을 좀 겪을 수밖에 없고 또 이거의 논지가 뭐냐면 결국엔 되도록이면 미국 사람 채용해라.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의 이런 공장이나 이런 어떤 회사들을 설립을 할 때 아무래도 한국의 숙련공들을 원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미국에 좀 숙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채용을 한다면 비용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좀 영향을 좀 끼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지금 우리 정부 차원에서 저번에 조지아주 구금 사태를 계기로 미국 측에 한국 전용 쿼터를 좀 늘려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상당 부분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약 한국인이 비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열리더라도 이런 너무나 높은 수수료가 구조적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거든요. 이게 이제 보십니까? 이런 걸 열어주는 거는 물론 좋을 수 있는데 거기에 또 수반되는 비용 부담이 이렇게 만약에 커진다면 상당히 이제 국내 기업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이게 사업 계획 짜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뭐 진짜 10명 파견할 거를 진짜 5명밖에 파견 못할 수도 있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사실 그거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되도록이면 미국 사람 한 명이라도 더 채용해라 이건데 근데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게 더 어떻게 보면 이제 비용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비자를 허용하더라도 거기에 관련된 비용들까지도 계속해서 좀 유지를 시켜주는 그런 좀 정책들이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트럼프의 정책을 봐서는 좀 비용은 좀 늘릴 수 있는 구조로 좀 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굉장히 좀 고민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일단은 서명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했기 때문에 실시가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만 이게 장기화할 경우에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반사이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전문직 인력이 가지 않고 다른 나라로 가거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인재가 국내에 머물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조성됐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좀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있겠지만 좀 미국 스스로가 좀 발목 잡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게 미국이 실제로 지금 최근에 내년도 그 연구개발 예산을 많이 줄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혁신 기업이고 인재들이 정말 이렇게 자유롭게 좀 많이 오는 국가 중에 하나고 아까 뭐 일론 머스크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에 이제 그 이렇게 있던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성공 스토리를 만들고 그런 기업들이 또 굉장히 전 세계를 이끄는 모습들이 많이 나는데 결국 이거는 이 부분을 이제 앞으로는 좀 반대로 가겠다는 그런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한테는 좀 부정적일 수 있지만 이게 일각에서는 뭐 인도라든가 뭐 중국이라든가 또 한국의 이런 이제 AI 인재들이 미국으로 가는 거를 오히려 이제 다시 발길을 돌릴 수 있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도 국내 AI 인재들이 사실 이제 해외로 많이 나가려고는 하거든요. 특히 이제 미국 쪽이 워낙 발달돼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국내 쪽으로 다시 되돌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좀 분석들도 일단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 궁금해지는 점이 혹시 이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입장에서 AI 기술의 유출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이런 비자 장벽을 세우는 게 아닌가 이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중국의 장벽이 그러니까 중국을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차단하려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반도체 산업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엔비디아 칩마저도 지금 중국에 수출 못하게 뭐 일단 조금 허용한 부분은 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수출을 좀 금지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 나오는데 거의 관련돼서 또 인력 문제까지도 이렇게 된다면 결국엔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결국 이제 그 중국인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뭐 취업하는 거나 그런 부분들이 그 AI 기술을 또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여기서 다 배워가지고 중국으로 또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미국 입장에서는 뭐 취할 수 있는 조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개방되고 허용된 이런 미국이 그래서 발전을 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더 AI 선진국이 된 건데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역효과를 일으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자, 비자 문제는 여기서 정리를 해보고 코스피 얘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이 상승 랠리가 꺾이지 않을까 걱정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 직전 최고치, 그러니까 2021년 당시보다 오히려 상승 여력이 훨씬 많이 남았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근거가 뭡니까? 왜냐하면 이제 달러로 환산한 지수가 따로 있거든요. 이제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우리나라를 이제 달러로 또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그때보다는 원달러 환율이 훨씬 지금 많이 올라간 상태거든요. 당시에 원달러 환율이 낮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로 환산해 보니까 지수 자체는 옛날에 그 2021년 6월이 3,300포인트였죠. 지금 이제 3,450을 넘었기 때문에 넘겼지만 이 달러 지수는 마이너스 15% 정도 지금 낮은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한국의 코스피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연내 3,800까지 도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물론 증권사마다 전망이 좀 다릅니다만 이런 긍정적인 뷰도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반론으로는 이렇게 자본시장 정상화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고 나라의 경제 성장이라든지 기업 가치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뒷받침돼야 가능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물론 너무나 좀 좋은 말씀이시고 이게 어떤 기업의 어떤 이제 밸류업이라든가 이런 이제 자본시장을 개혁해서 올라가는 건 분명히 어느 시점에서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하려면 기업이 돈을 벌어야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거지. 적자 기업이 그걸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 전제 조건으로 기업들이 돈을 잘 벌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다만 이게 주식시장이라는 게 항상 이게 이런 걸 확인하기 전보다 이런 기대값을 먼저 반영해서 먼저 움직입니다. 미리 가 있고 나중에 이제 그걸 뒤따라서 확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1년 후에, 2년 후에 뭐 삼성전자 실적은 사실 지금 전망은 하지만 명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때 가봐야 되는 건데, 근데 만약에 좋을 것 같으면 주가는 먼저 가버리죠. 그리고 나서 그게 생각보다 지금 이제 뒷받침이 안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려가 이제 가중되면서 주가가 다시 폭락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이런 이제 그 상법 개정이라든가 밸류업으로 증시가 올라온 상황에서 한 단계 더 가기 위해서 결국 성장에 대한 기대감. 결국 근데 우리나라가 좀 최근에 분위기가 좋은 게 꼭 정부 정책만이 아니라요.
미국의 지금 AI 기업들이 굉장한 성과를 내고 있죠.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한국이 또 담당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AI랑 또 같이 가는 그런 사이클이 한국도 지금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의 상승이 무조건 뭐 이렇게 정부 정책만으로 가지는 않고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AI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꺾일 때가 좀 위험하지 않나. 그때가 이제 한국 증시도 왜냐하면 반도체가 좀 꺾여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AI 지출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또 우리나라 증시를 계속 장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데 또 큰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빅테크들의 투자 흐름을 좀 계속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반도체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이걸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HBM을 납품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정말 큰 화두인데 그동안은 사실 양치기 소년 얘기를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이번엔 정말로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게 거의 지금 개월 수로는 19개월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번엔 진짜 늑대가 나타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너무 늦었죠. 너무 늦었고 근데 이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독 엔비디아만 공급을 못했거든요. 다른 이제 경쟁사는 다 공급을 했는데 그래서 엔비디아의 까다로운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건 그 다음 버전이 또 있습니다. HBM4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내년에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좀 이제 약간 불신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죠. 왜냐하면 자꾸만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불신이 이제 조금은 신뢰로 바뀔 수 있고 또 최근에 이런 이제 AI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또 테슬라라든가 애플의 수주도 좀 최근에 받았다는 아마 뉴스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파운드리 말씀이시죠? 네, 파운드리 맞습니다. 그런 수주까지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의 주요 고객사들을 이제 하나씩 확보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삼성전자가 앞으로 좀 성장하는데 굉장한 좀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결국 반도체는 또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수주들이 어쨌든 어느 시점에서는 실적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면서 뭐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한국거래소 화면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증시 개장 상황을 잠깐 이사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 우리 증시가 미국발 금리 인하 훈풍 그리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전망이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지난주 뉴욕 증시는 금리 인하 영향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코스피는 지난주에 금요일에는 하루를 쉬어갔는데요. 오늘 다시 랠리가 시작될지 주목됩니다. 자, 지금 개장하고 나서 숫자가 좀 변하고 있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피가 0.4% 정도 오른 3,46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0.6% 정도 오른 868포인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번 주 중반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반도체 업황의 어떤 가늠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항상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 먼저 하니까 풍향계로 많이 불리거든요, 반도체. 그래서 대부분 항상 이렇게 실적 발표할 때는 긍정적인 실적을 내놨는데 최근에 워낙 또 반도체,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가 공급한 HBM이라는 그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워낙 좋은데다가 최근에 거기만 좋은 게 아니라요. 요즘에 이제 AI가 학습하는 걸 끝나고 이제 문제풀이 추론이라 그러죠. 이 추론할 때 데이터를 많이 저장을 해놓고 이렇게 추론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 저장 수요가 지금 갑자기 급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 저장하려면 메모리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이게 HBM과는 좀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같은 메모리 맞는데 이거는 이제 흔히 범용 반도체라고 하는데 맞춤형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데이터를 우리가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쪽 시장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최근에 갑자기 여기 가격들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마이크론 실적에도 이번에 아마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발표된 마이크론 실적도 상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여기가 잘 나온다면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에도 긍정적이고 국내 증시에도 좀 훈풍이 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에 약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지금 원달러 환율이 이제 1,400원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뭐 수출 기업에는 좋을 수도 있다라고 분석이 되기는 합니다만 우리와 미국의 그 무역 협상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환율이 치솟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통화 스웨프의 필요성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원달러 환율의 전망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네, 예전보다는 우리나라가 이제 달러 수요가 좀 많아요. 이제 해외 미국 내 투자도 예전보다 많이 하고
또 개인 투자자분들도 예전과는 다르게 미국 주식을 워낙 좀 많이들 하시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과거보다 환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이제 한국은행 총재도 했던 얘기니까 이게 이제 뉴 노멀이라는 이제 용어를 많이들 쓰시지만 다만 지금 달러가 최근에 약한데도 원달러 환율이 자꾸 올라가는 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무역 협상이 지금 잘 안 된 거. 왜냐하면 3,500억 달러를 투자를 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우리나라가 지금 외환보유가 4천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한 번에 투자하면 환율이 정말 이제 급등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아마 이런 무역 협상이 잘 안 된 부분들이 국내 환율에 지금 반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국내 증시엔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니까 경제에도 당연히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서 결국 이거는 미국과 한국이 좀 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눈높이를 맞춰가는 과정이 나올 때 그때 좀 환율이 안정화되지 않겠냐. 그래서 당분간은 좀 불안정한 흐름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질문입니다만 시간이 많이 없어서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증시에 들어오면서 이 바닥을 계속 올리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현업에 계시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 동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난 몇 년간은 뭐 정말 10조, 20조 막 이렇게 엄청난 매도를 했다가 올해 들어와서 많이 사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7월, 8월 뭐 이렇게 또 9월 들어와서도 지금 굉장히 공격적인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이제 그 주중하는 기대감, 뭐 상법 개정이라든가 그래서 한국 증시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어서 그 부분이 하나 있겠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특히 삼성전자가 좀 최근에 부활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매수하는 거의 거의 대부분이 삼성전자 사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부분이 또 하나 있을 것 같고 거기다 구조적으로 앞으로 달러가 좀 약세로 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물론 지금 좀 환율은 올라가지만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런 걸 봤을 때는 국내 증시가 좀 상대적으로 매력 있다고 느끼고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일회성 요인들은 다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저는 매수가 이어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이 부분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관세 협상 후속 협의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수출이 호조세를 이어갔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달 들어 지난 20일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13.5% 늘어난 401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1일에서 20일까지의 수출 실적으로는 9월 기준 역대 최대입니다. 다만 3.5일 늘어난 조업일수를 반영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6% 감소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액이 1년 전보다 27%, 승용차 수출과 선박 수출도 각각 14.9%, 46.1% 늘면서 수출 호조세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대미 상호관세 여파가 우려됐던 미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중국과 베트남을 비롯해 유럽연합과 타이완으로의 수출도 1년 전보다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은 382억 달러로 1년 만에 9.9% 증가하면서 무역 수지는 19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사님과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후 첫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으로 떠납니다. 기조 연설에 이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회의도 주재할 예정인데요. 외신과의 인터뷰에선 안전장치 없이 미국의 관세 협상 요구를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이 대통령이 오늘 미국으로 출국하는데 자세한 일정 설명해 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오는 23일부터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방미길에 오릅니다. 먼저 현지 시각 22일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과 에너지 전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이튿날인 23일 우리 시각으로는 모레 새벽쯤에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정책 등 우리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24일에는 역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주재하는데요. 모두의 AI라는 기조 아래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 대응을 강조할 방침입니다. 3박 5일간의 순방 기간 프랑스, 이탈리아 정상 등과 잇따라 양자 회담도 진행해 정상 간 유대를 강화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예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고 약식 회담도 역시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방미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미국 월가의 경제 금융계 인사들과 만나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하고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네, 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내용도 공개됐는데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이 대통령이 지난 19일 영국 BBC,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한 내용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교착 상태에 놓인 미국과 무역 협상에 대해선 안전장치 없이 요구를 수용할 경우 우리 경제가 1997년 외환위기와 맞먹는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의 압박에 대한 질문엔 양국이 혈맹 관계인 만큼 최소한의 합리성은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답했는데요. 조지아주 구금 사태에 우리 국민이 분노했지만 이번 단속이 한미 동맹을 훼손하지는 않을 거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근로자 체류 허용을 제안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 비핵화 해법에 대한 질문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 제거 대신 당분간 핵무기 생산 동결을 합의한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장기적인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는 것에는 분명한 이점이 있다고도 강조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남북회담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음 달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중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권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세계 정상들이 모이는 유엔 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에서 북한 여성 인권 회복을 촉구하는 영상이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상영되고 관련 전시회가 개최됩니다. 국제 앰네스티 등 6개 단체는 오는 27일까지 뉴욕에서 작가 14명이 탈북 여성들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예술로 재해석한 보이지 않는 존재들 전시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탈북 여성 10명의 인터뷰 영상, 탈북 상황을 보여주는 애니메이션과 함께 북한 여성의 인권 회복을 위해 작곡된 음악과 디자인 등이 소개됐습니다. 유엔 총회 기간을 맞아 미국의 인권운동가인 캐리 케네디와 북한의 참상을 저서를 통해 널리 알린 바버라 데믹 등이 이번 전시회에 참여해 북한 여성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아침에는 간간히 불어드는 바람결에 서늘함이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한낮에는 가을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대구 등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예년의 가을 날씨를 보이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시간대에 맞는 옷차림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다만 제주도에는 오전까지 5mm 안팎의 약한 비가 이어지겠고요. 이 지역과 남부 해안가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서늘함이 감도는 아침을 뒤로하고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25도, 광주 26도까지 오르겠고요. 가을 기운이 완연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제주도에서 밤부터는 남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모레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최고 60mm의 가을비치고 제법 많은 양의 비가 예상돼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중북부 지방의 비는 목요일 오전 사이, 충청 이남은 밤에 비가 그칠 전망입니다. 오늘부터는 평소보다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만조시 저지대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뉴스업 월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